이서연 팀장, 당신은 팀플레이어가 아니야. 해고 통지서로 손을 뻗기 전 그가 한 말은 정확히 그것이었다. 이미 인쇄되어 서명까지 끝난 상태였다. 3분. 새로 부임한 대표이사와의 첫 대화는 그게 전부였다. 그가 중요한 모든 것을 오판하기에 딱 충분한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건 그의 진짜 실수가 아니었다. 그의 진짜 실수는 그가 프랑크푸르트에서 저지른 일을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다. 그가 온 지 3일째 되던 월요일 오전 10시 35분이었다. 이사회는 우리의 새 대표이사를 전략적 혁신가라고 불렀다. 나는 그를 본질 그대로, 즉 서둘러 조직을 물갈이하고 자신만의 유산을 남기려는 조급한 남자라고 불렀다. 전에도 이런 부류를 본 적이 있었다. 옷차림은 달라도 풍기는 오만함의 냄새는 똑같았다. 내가 들어가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마지못해 악수도 없이 그저 고갯짓만 할 뿐이었다. 이서연 팀장, 그가 말했다. 서로 시간 낭비하지 맙시다. 나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무릎 위에는 빨간색 파일이 놓여 있었다. 내가 먼저 입을 열지 않았다. 그가 먼저였다. 8년. 같은 일을 하기엔 긴 시간이죠. 프로세스 검토, 규정 준수, 감독. 물론 필요한 일이지만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연습한 것 같았다. 말들은 돌처럼 매끄럽게 다듬어져 있었다. 리더십 파이프라인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저는 빨리 생각하고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일은 잘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려는 길과는 맞지 않아요. 바로 그거였다. 그는 내 업무나 나의 통찰력, 내가 사분기에 경고했던 리스크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다. 2018년 위기 이후 내가 재건을 도왔던 시스템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이미 서명된 서류로 손을 뻗었다. 오늘부로 팀장님의 직책을 해지합니다. 인사팀에서 후속 조치를 할 겁니다. 부당한 처우는 없을 겁니다. 제가 보장하죠. 3분. 8년의 세월이 지워지는 데 걸린 시간이었다. 나는 움찔하지도 따지지도 않았다. 그저 가방에 손을 넣어 빨간색 파일을 꺼내 그의 책상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다. 그는 그것을 건드리지 않았다. 그건 필요 없습니다. 그가 말했다. 나는 그를 쳐다봤다. 정말로 빤히 커프스 단추를 매만지는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자신감은 넘쳤지만 침착하지는 않았다. 나는 일어서서 스커트를 매만지고 문 쪽으로 향했다. 밖으로 나가면서 나는 그 파일의 내용, 즉 상세한 불일치 내역, 의심스러운 협력업체 계좌, 그리고 문제의 국제 송금 한 건에 대한 자료가 이미 3군데로 발송되었다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다. 한 분은 사내 법무팀으로, 한 분은 회사의 최대 고객사로, 그리고 나머지 한 분은 5년 전 매주 금요일마다 함께 커피를 마시던 기자에게로. 나는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고 소란을 피우지도 않았다. 하지만 최민준 대표는 방금 자신이 숨기고 있는 것을 정확히 아는 유일한 사람을 해고한 것이었다. 그리고 시계는 이미 똑딱이기 시작했다. 그 시작은 깜빡이는 불빛이었다. 최민준 대표가 나를 해고하기 3일 전, 나는 임원들의 소음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서관 3층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그때 모니터에서 새로운 메시지 도착을 알리는 소리가 울렸다. 시계를 보니 오전 7시 28분. 협력업체 스팸 메일 치고는 너무 이르고 사내 공지를 받기엔 너무 늦은 시간이었다. 나는 클릭했다. 제목은 비어 있었다. 보낸 사람은 옛 회사 주소를 사용했다. 흔한 지메일이 아니라 그녀가 떠난 후 폐쇄된 미라의 캐피탈의 도메인이었다. 그 도메인. 몇 년 만에 보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이름 박지은. 지은이 내 친구. 미라의 캐피탈의 리스크 평가팀에 있던 조용한 친구. 최 대표가 온 바로 그 회사. 그가 흔적도 없이 떠났던 바로 그 회사였다. 하지만 지은이도 사라졌었다. 모든 연락을 끊고 마지막으로 그녀의 소식을 들은 것은 2년 전, 부서 구조조정 때 밀려난 후 내게 울면서 전화했을 때였다.
우리는 계속 연락하기로 약속했지만 그녀는 증발해버렸다. 링크드인 업데이트도 명절 안부 이메일도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왜 지금? 나는 메일을 열었다. 단 한 줄이었다. 그가 또다시 그런 짓을 하게 두지 마. 인사도, 서명도, 첨부 파일도 없이 그저 그 9글자뿐이었다. 나는 화면을 응시하며 내가 헛것을 봤나 싶었다. 페이지를 새로 고침했다. 여전히 거기 있었다. 하지만 타임스탬프가 이상했다. 오전 6시 3분. 내 메일함에 도착하기 거의 90분 전에 발송된 것이었다. 답장을 시도했다. 지은아, 정말 너니? 무슨 일이야? 메시지는 반송되었다. 사용자를 찾을 수 없음 서버 기록을 확인했다. 전사 활동 목록에 그 이메일의 흔적은 없었다. 마치 모든 필터를 우회한 것 같았다. 내 손가락은 전화기 위를 맴돌았다. 몇 년간 누르지 않았지만 그녀의 번호는 여전히 저장되어 있었다. 전화를 걸었다.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역시나 8시 15분. 나는 휴게실에 앉아 손도 대지 않은 커피를 앞에 두고 그녀와의 마지막 통화에서 기억나는 모든 말을 되새기고 있었다. 서연아, 숫자에 뭔가 이상한 게 있어. 돈을 옮기고 있어. 이건 더 이상 창의적인 회계 처리가 아니야. 그녀는 최 대표가 개인적으로 이끌었던 파트너 프로젝트, 지역 지원금이라는 이름이 붙은 역외 계좌들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 증명하지는 못했지만 그녀는 두려워했다. 그가 고객 명세서와 일치하지 않는 어떤 서류에 서명하는 것을 봤다고 했다. 그리고 이제 난데없이 그녀의 계정에서 유령 메시지가 와서 내게 경고하고 있었다. 그가 또다시 그런 짓을 하게 두지 마. 또다시. 그 단어가 책상에서 메아리 쳤다. 나는 최 대표의 공개 프로필을 찾아봤다. 기억했던 것만큼이나 번지르르했다. 실적 부진 부서를 되살린 혁신적 경영인, 전략적 효율화로 유명. 온통 그럴싸한 말들 뿐이었다. 미라의 캐피탈에서 조용히 퇴사한 것에 대한 언급은 단 한 줄도 없었다. 그해 그들의 3분기 보고서가 투자자 사이트에서 사라진 이유에 대한 언급도 일절 없었다. 하지만 나는 기억했다. 그들은 그가 떠난 후에야 3분기 보고서 발표를 연기했다. 회계감사 불일치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나는 그때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냥 작은 사건. 회사는 늘 조직 개편을 하니까. 하지만 지금 나에게는 이름과 경고와 진정되지 않는 직감이 있었다. 나는 서랍에서 낡은 USB 드라이브를 꺼냈다. 습관처럼 지은이의 교육 자료를 보관해 두던 것이었다. 연결했다. 4개의 폴더가 있었다. 3개는 비어 있었지만 아카이브 미라 이캐피럴이라는 폴더 하나에는 아직 파일들이 남아 있었다. 열었다. 수십 개의 PDF 파일들, 내부 검토 템플릿, 협력업체 블랙리스트, 메모들. 하나가 눈에 띄었다. 고객 이체 변동 내역 EPJ. 클릭했다. 페이지마다 숫자들이 가득했다. 합법적인 것으로 표시된 이체들이었지만 비활성 계좌와 동일한 라우팅 패턴을 보이고 있었다. 프로젝트 관리자들의 이름은 시스템 기록과 일치하지 않았다. 어떤 문서에도 최 대표의 이름은 없었지만 맨 마지막 결제란에는 그의 이니셜이 찍혀 있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불안감은 다른 것으로 변해 있었다. 목적의식으로. 나는 그 결제란을 인쇄했다. 만약 그가 다시 시작하려 한다면 직감만이 아닌 증거가 필요했다. 뿌리 내리기 전에 잡아내야 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왜 지금인지 알아야 했다. 그 오랜 시간 후에 설령 그녀가 보낸 것이 맞다 하더라도 왜 하필 지금 그 메시지를 보냈을까? 나는 다시 그 한 줄을 쳐다봤다. 그가 또다시 그런 짓을 하게 두지 마. 그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간청이었다. 나는 지은이와 거의 2년 동안 말을 섞지 않았다. 그녀가 금융계에서 연기처럼 사라진 이후로 작별 인사도 이별 포스팅도 링크드인에 새로운 직함을 올리는 일도 없었다. 그녀는 그냥 사라졌다. 하지만 그녀의 옛 도메인에서 온 그 7단어짜리 메시지,
최 대표가 또다시 그런 짓을 하게 두지 말라는 경고를 받을 때 내 안 깊은 곳에 무언가가 금이 가고 다시는 아물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번호는 여전히 내 휴대폰에 박지은 미라에라는 이름 아래 묻혀 있었다. 나는 숨을 참으며 신호가 가기를 기다렸다. 한 번, 두 번 딸깍. 여보세요. 그녀의 목소리였다. 더 나이 들고 더 거칠어진 마치 지하에서 살아온 듯한 목소리. 나는 망설였다. 지은아, 나 서연이야. 침묵, 깊은 한숨. 언제쯤 연락이 올까 기다리고 있었어. 너였어? 내가 조용히 물었다. 그 이메일. 다시 침묵. 이번엔 더 길었다. 응. 그녀가 말했다. 나는 눈을 감고 책상 모서리를 꽉 잡았다. 그가 여기 있어. 최 대표. 우리 회사 새 대표이사야. 알아. 지은이가 대답했다. 지켜보고 있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무미건조했지만 그 바로 밑에 숨겨진 씁쓸함을 들을 수 있었다. 시간이 흘러도 바래지 않고 더 깊이 가라앉기만 하는 그런 종류의 씁쓸함. 2분 후 우리는 암호화된 채팅으로 옮겼다. 나는 그녀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 대비할 줄 알았는지 묻지 않았다. 지은이는 항상 선어수 앞을 내다봤다. 우리가 둘 다 규정준수라는 전쟁터에서 엑셀 시트와 식은 커피를 붙들고 씨름하던 신입 분석가 시절에도 그랬다. 그가 또 하고 있어. 내가 타자를 쳤다. 유령 고객 계좌를 만들고 있어. 패턴도 똑같아. 존재하지도 않는 수상한 프로젝트도 하나 찾아냈어. 당연하지. 그녀가 답했다. 그는 잡힌 게 아니라 방향을 틀었을 뿐이야. 그들은 모든 걸 비밀 유지 계약서 밑으로 쓸어 넣었지. 나는 잠시 멈췄다. 그때 자료, 뭐 가진 거 있어? 커서가 깜빡였다. 그리고 정말 보고 싶어? 응, 내가 쳤다. 15분 후. 내 암호화된 드라이브에는 KF 스클라이언트, 사비 베리언스 준 2019, PDF라는 이름의 파일이 와 있었다. 나는 키보드 위에서 차가워진 손바닥으로 천천히 파일을 열었다. 문서는 기본적인 협력업체 계약서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내 불일치하는 부분들이 눈에 들어왔다. 작고 미묘하지만 훈련된 눈에는 확연히 드러나는 것들이었다. 고객명, 리넨그룹, 승인 담당자, 미정, 자금 출처, 사지역, 특별 재량 지원금 배정. 마지막 항목 미라의 캐피탈에는 특별 재량 지원금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맨 아래로 스크롤해봐. 지은이가 메시지를 보냈다. 나는 그렇게 했다. 승인자란 아래 매끄러운 검은 잉크로 서명이 되어 있었다. 최민준, 직함, 부사장, 전략기획. 그것은 진짜였고 썩어 있었다. 이걸 몇 년 동안이나 가지고 있었어? 내가 물었다. 그러면 안 됐어. 그녀가 말했다. 퇴사 패키지에 서명하면서 어떤 파일도 보관하지 못하게 했거든. 하지만 언젠가 그가 또 시도할 거라는 걸 알았어. 그리고 증거 없이는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을 거라는 것도 나는 가만히 앉아 있었다. 스캔된 파일의 무게가 폐를 짓누르는 듯 했다. 이것은 단순한 결정적 증거가 아니었다. 사기 행각의 청사진이었다. 그런데 왜 지금이야? 내가 물었다. 왜 위험을 무릅쓰고 나한테 연락한 거야? 그가 더 대담해졌으니까. 그녀가 말했다. 그는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어. 그저 더 잘 숨기는 법을 배웠을 뿐이지. 그리고 그녀는 망설였다. 너한테 빚진 게 있으니까. 그제야 생각이 났다. 2017년 내부 감사 때 그녀가 지적한 보고서 하나가 큰 혼란을 일으켰을 때 내가 그녀를 위해 보증을 서주었다. 이사회는 그녀를 거의 해고할 뻔했지만 나는 나서서 그녀의 데이터를 변호했다. 그녀에게는 진실성, 정확성, 통찰력이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것을 잊지 않았던 것이다. 조심해, 서연아. 그녀가 덧붙였다. 그는 멍청하지 않아. 자기 뒤처리는 자기가 하지 않아. 그냥 다른 사람이 뒤집어 쓰게 만들 뿐이지. 나는 의자에 등을 기댔다. 계약서는 여전히 화면에서 빛나고 있었다. 난 이미 해고당했어. 내가 쳤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그녀가 답했다. 그럼 더 이상 잃을 것도 없겠네. 그녀가 옳았다. 내 앞에 있는 스캔 파일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렛대였다. 나는 세 부를 복사했다. 한 부는 안전한 백업 드라이브에, 한 부는 내가 신뢰하는 법무팀의 지인에게, 그리고 마지막 한 부는 나는 그것을 빨간색 파일에 집어넣었다. 이틀 후 최 대표의 사무실로 들고 들어갈 바로 그 빨간색 파일. 그는 한 글자도 읽지 않겠지만 곧 다른 누군가는 읽게 될 것이었다. 분기별 원장을 펼치는 순간 가슴 속에서 무언가 뒤틀리는 느낌이 들었다. 두려움이 아니었다. 그보다 더 차가운 감정이었다. 마치 침실 거울에서 내가 남기지 않은 지문을 발견한 것 같은 느낌. 하지만 여기에 지문은 유리가 아닌 숫자 속에 있었다. 그날 아침 나는 인수인계 노트를 준비한다는 핑계로 내부 결제 기록에 대한 임시 접근 권한을 요청했다. 해고 면담 직후 내 계정이 정지될 것을 알았기에 내게 주어진 시간은 얼마 없었다. 무엇을 찾게 될지는 확신할 수 없었다. 그저 직감을 따랐고 마침내 찾아냈다. 비용 보고서 깊숙한 곳에 고객 개발, 컨설팅 번들, 특별 프로젝트와 같은 모호한 항목으로 분류된 이체 내역들이 묻혀 있었다. 하지만 내 눈길을 끈 것은 항목명이 아니었다. 패턴이었다. 정확히 동일한 금액, 3억 원이 2주마다 여러 다른 부서를 통해 나타나고 있었다. 모두 휴면 계좌로 보이는 곳을 통해 송금되었다. 나는 지난 6개월간의 기록을 더 깊이 조회했다. 12건의 결제, 모두 24시간 이내에 승인되었다. 모두 활성으로 등재된 내부 코드와 연결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름도 프로젝트 책임자도 관련 서신 기록도 없었다. 오직 짧은 참조 태그 LGR4 B827만이 있을 뿐이었다. 내 손이 키보드 위에서 멈칫했다. 그 코드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었지만 고객에게 사용된 가명 리논 R이 나를 정신 차리게 했다. 지은이가 위조 계약서에서 발견했던 바로 그 이름이었다. 단지 이번에는 철자가 미묘하게 바뀌어 있었다. 리넨 그룹이 아닌 리논 R 시스템의 중복 경고를 피하기에 딱 좋을 만큼의 변화였다. 이것은 단순히 의심스러운 수준이 아니었다. 의도적인 것이었다. 나는 고객 디렉토리를 검색했다. 리논 R에 대한 목록은 없었다. 연락처도 거래 기록도 없었다. 시스템은 프로젝트가 여전히 활성 상태라고 주장했지만 프로젝트는 존재하지 않았다. 승인된 결제 총액은 100억 원이 넘었다. 나는 천천히 등을 기댔다. 척추가 뻣뻣해졌다. 이건 실수가 아니었다. 이건 설계였다. 다음으로 협력 업체 기록을 확인했다. 그 코드와 관련된 업무 범위 기술서, 서비스 계약서 또는 계약 착수 관련 서류가 있는지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양식도 연락 기록도 청구 관련 서신도 없었다. 오직 디지털로 남은 승인 도장들의 흔적뿐이었다. 그리고 하나가 눈에 띄었다. 사용자 신원이 최민준 관리자로 명시되어 있었다. 팔에 소름이 돋았다. 그는 그것을 숨기려고조차 하지 않았다. 자신의 이름으로 모든 이체를 승인했다. 마치 누군가 알아채보라는 듯이 혹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처럼 나는 숨을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내쉬었다. 그리고는 내가 훈련받은 대로 행동했다. 스크린샷을 찍고 로그를 내보내고 반복적인 이체를 보여주는 원장 항목을 인쇄했다. 무해한 제목 아래 암호로 보호된 버전을 개인 클라우드에 업로드했다. 두 번째 사본은 관련 없는 폴더들 밑에 묻어둔 USB 드라이브에 보관했다. 그리고 깔끔하게 표시된 보고서를 인쇄했다. 그것은 빨간색 파일 안으로 들어갔다. 방은 환기 시스템의 낮은 윙윙거리는 소리 외에는 조용했다. 머리 위 형광등이 살짝 윙윙거렸지만 내 사무실 밖은 여전히 고요했다. 잡담 소리도 발소리도 없이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하는 회사의 무미건조한 소음만이 울렸다. 하지만 모든 것이 괜찮지 않았다. 더 이상은 나는 포스트잇 한 장을 꺼내 블록체로 단 5단어를 썼다. 리논 R, 100억 유령 자금. 그것은 내 깸이었고 내가 아는 것의 증거였으며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신호탄이었다. 이것은 편집증이 아니었다. 이것은 정밀함이었다. 그리고 그 빨간색 파일은 더 이상 예방책이 아니었다. 그것은 도화선이었다. 나는 빨간색 파일을 손에 꽉 쥔 채 준법감시팀 브리핑실로 들어갔지만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다. 테이블에는 5명이 있었다. 그중 넷은 나와 몇 년간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었다. 한 명은 최 대표가 데려온 그의 이전 회사 출신의 신임 상무였다. 그들은 커피를 마시며 인쇄물을 넘기며 낮은 목소리로 서로 떠들고 있었다. 내가 들어섰을 때 아무도 하던 일을 멈추지 않았다. 이전에는 유령처럼 느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그랬다. 나는 헛기침을 했다. 침묵. 제가 제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최근 지출 내역에서 내부 통제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패턴이 발견되었습니다. 한 여직원이 눈을 깜빡였다. 다른 한 명은 계속해서 태블릿을 스크롤했다. 그때 김 이사, 전략운영본부장이 팔짱을 끼고 등을 기댔다. 이 팀장님이 왜 여기 계신지 잘 모르겠군요. 그의 목소리는 중립적이었지만 단호했다. 이번 주부터 팀장님 부서는 구조조정에 들어갑니다. 규정 준수 관련 사항은 새로운 채널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다. 이건 절차의 문제가 아닙니다. 존재하지 않는 고객과 관련된 자금 횡령 가능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김 이사가 눈썹을 치켜 올렸다. 사기를 암시하는 겁니까? 우려를 표명하는 겁니다. 내가 말했다. 그는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두드렸다. 느리고 의도적인 리듬이었다. 이 팀장님 죄송하지만 오늘부로 팀장님의 접근 권한은 공식적으로 종료됩니다. 이 문제는 새로운 리더십이 처리하도록 맡겨두는 게 좋겠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가 몇 년 동안 멘토링 해준 혜진 씨조차도 나는 손에 든 아직 닫혀있는 파일을 내려다봤다. 증거는 거기 있었다. 100억 원의 유령 이체. 최 대표가 이전 회사에서 사용했던 것과 동일한 구조.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았다. 지금은 아니었다. 어쩌면 영원히. 나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것을 느끼고서야 내가 파일을 얼마나 세게 쥐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알겠습니다. 내가 말했다. 김 이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차갑고 정중하고 최종적인 끄덕임이었다. 나는 돌아서서 걸어 나왔다. 복도는 기억보다 더 길게 느껴졌다. 아니면 내 다리가 그저 더 느리게 움직였을지도 모른다. 임원 회의실을 지날 때 유리병 너머로 무언가 눈에 들어왔다. 최 대표였다. 그는 안에 있었고 테이블 상석 근처에 서서 다른 2명의 양복 입은 남자와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은 편안하게 웃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노트북이 열려 있었고 옆에는 파일 더미가 쌓여 있었다. 나는 그냥 지나칠 뻔했지만 그때 내 이름을 봤다. 파일 더미 맨 위에 있는 파일 탭에는 이서연 인사기록이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멈춰섰다. 남자들 중 한 명이 나를 발견하고 힐끗 쳐다봤다. 최 대표는 돌아보지 않았지만 나는 그가 마치 게임판 위의 말처럼 그 파일 탭을 손가락으로 톡톡 치며 가리키는 것을 봤다.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눈도 깜빡이지 않았다. 그들은 나를 조사하고 내 기록을 해부하고 내가 내 이야기를 쓰기도 전에 먼저 자신들의 서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내 사무실로 돌아왔다. 아무도 나를 막지 않았다. 아무도 무슨 일이냐고 묻지 않았다. 빨간색 파일이 이제는 더 무겁게 느껴졌다. 마치 자신도 사냥당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나는 책상에 앉아 벽을 응시하며 귀를 기울였다. 복도 어딘가에서 프린터가 작동하기 시작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계속 움직였다. 하지만 모든 것이 변해 있었다. 이것은 더 이상 경고가 아니었다. 이것은 메시지였다. 그들은 나를 반박할 필요가 없었다. 그저 나를 고립시키고 무관하게 만들고 내가 문장을 끝내기도 전에 침묵시키기만 하면 되었다. 그리고 최 대표는 나를 그냥 옆으로 치워버리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나를 완전히 지워버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몰랐던 것이 있었다. 나는 이미 그 파일을 공유했다는 것. 나는 이미 그 이야기를 퍼뜨렸다는 것. 그리고 나는 허락을 기다리는 일을 그만두었다는 것을. 항공권이 환불된 날 나는 울지 않았다. 그저 이메일 확인서를 빤히 쳐다보다가 노트북을 덮고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그 침묵이 내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의미인 척하면서 3년 만에 첫 번째 제대로 된 휴가일 예정이었다. 나와 소미, 단둘이서. 3박 4일 제주도, 해변 펜션, 전화도 보고서도 몇 주 전에 요청했어야 할 숫자를 요구하는 심야 이메일도 없는 휴가. 소미는 냉장고 달력에 핑크색으로 날짜를 동그라미 쳐놨었다. 심지어 일주일 전에 여행 가방도 싸놨다. 원피스들과 내가 16살 생일 선물로 준 책을 가득 채워서. 하지만 분기보고서가 이틀 늦게 도착했고 숫자들은 엉망이었다. 재무팀은 불완전한 데이터를 보냈고 우리 CFO는 해외 출장 중이었다. 그 엉킨 실타래를 풀 사람은 나밖에 없었다. 그래서 나는 남았다. 그리고 소미는 너무나도 잘 이해했다. 소리치지도 않았고 불평하지도 않았다. 그저 그날 밤 아무 말 없이 달력에서 핑크색 동그라미를 지웠다. 그리고는 위층으로 올라갔다. 나는 그녀의 방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었다. 부드럽고 느리게. 그건 문을 쾅 닫는 것보다 더 나빴다. 나는 3일 동안 26시간을 일했다. 초과 근무 수당도 공로 인정도 감사 인사도 없었다. 나는 보고서를 수정했고 협력업체 코드를 맞췄고 의심스러운 경비 항목 2개를 지적했고 마감 48시간 전에 모든 것을 이사회 담당자에게 제출했다. 아무도 고맙다고 말하지 않았다. 이제 일주일 후 나는 김 이사와의 미팅이 끝나고 최 대표가 내 인사 기록 파일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내가 한때 주도했던 모든 결정에서 배제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후 책상에 앉아 있었다. 소미에게 문자를 보내기 위해 휴대폰을 들었다. 내 손이 화면 위에서 멈칫했다.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나는 옳은 일을 했어. 나는 충성을 다한 것이 자랑스러워.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어.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사실이 아니었다. 나는 수년간 정밀함, 윤리, 헌신으로 내 평판을 쌓아왔다. 하지만 판이 흔들리고 최 대표가 체스 게임처럼 구조를 재배치하기 시작했을 때 나는 내가 플레이어가 아니라 말에 불과하며 이미 옮겨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오후 모니터를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데 메일함에 메시지 하나가 떴다. 제목도 보낸 사람 이름도 없이 플레이미라는 이름의 오디오 파일 하나만 있었다. 나는 망설였다. 그날 하루만으로도 이미 심장이 조여왔지만 나는 클릭했다. 목소리가 들려왔다. 거칠고 낮고 멀리서 녹음된 듯한 최 대표의 목소리였다. 그 여자는 여기서 평생 있었어. 어느 파일이 어디 묻혔는지 다 알지. 근데 말이야, 리더감은 아니잖아. 그냥 회사의 고인물 같은 거야. 고인물하고는 싸우는 게 아니야. 그냥 언젠가 갈아치우는 거지. 웃음소리가 뒤따랐다. 방에는 적어도 2명의 다른 사람이 있었다. 남자들, 자신감 넘치고 익숙한 목소리. 내 손가락이 얼어붙었다. 고인물. 그에게 나는 그런 존재였다. 사람이 아닌 물건. 그냥 지나쳐 다니고 걸터 앉고 무시하는 그런 것. 나는 녹음을 멈추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 조용히 파열되는 것을 느꼈다. 분노도 눈물도 아니었다. 더 차갑고 갈비뼈 사이에 깊고 단단하게 자리 잡은 무언가였다. 누가 보냈을까? 내부의 누군가. 내가 조롱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거나 경고하고 싶었던 사람. 메타데이터를 확인했다. 삭제되어 있었다. 타임스탬프도 파일 경로도 없이 오직 그 목소리, 그 진실만이 있었다. 나는 서랍을 열어 사진 한 장을 꺼냈다. 10살 때의 소미가 우리가 마지막으로 제대로 갔던 여행에서 조개 껍데기를 들고 있는 사진. 그녀의 미소는 넓고 햇볕에 그을렸고 진짜였다. 그때만 해도 나는 성실한 노동이
우리 둘을 지켜줄 것이라 믿었다. 진실성과 헌신이 영원한 무언가를 만들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규칙이 바뀌었다는 것을 이해했다. 이것은 누가 가장 열심히 일하거나 가장 많이 아느냐의 문제가 아니었다. 누가 이야기를 통제하느냐의 문제였다. 그리고 최 대표는 이미 내 이야기를 다시 쓰고 있었다. 나는 빨간색 파일과 엑셀 로그와 지적된 이름들과 가짜 계좌들과 승인 경로들을 내려다봤다. 나는 이것을 조용히 쌓아왔지만 침묵은 나를 보호해주지 못했다. 나는 휴가를 놓쳤다. 수백 가지 작은 것들을 놓쳤다. 내가 깨달았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포기했다. 하지만 내 목소리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더 이상은 나를 고인물로 보는 남자를 위해서도 그와 같은 남자들에게 보상하는 시스템을 위해서도 고개를 돌리고 침묵하는 회사를 위해서도 아니다. 나는 앞으로 가기를 클릭했고 그 오디오 파일을 세 사람에게 보냈다. 한 명은 법무팀에, 한 명은 고객사 담당자에게, 그리고 한 명은 내가 여전히 응답한다는 것을 아는 익명의 제보 라인에. 나는 제목을 쓰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 녹음 파일이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말보다 더 크게 말해줄 것이었다. 접수 담당자는 나를 들여보내며 거의 쳐다보지도 않았다. 최 대표님, 기다리십니다. 나는 빨간색 파일을 팔에 낀 채 긴 카펫이 깔린 복도를 걸어갔다. 이제 와서 그게 중요하지는 않겠지만 나는 이미 느낄 수 있었다. 그 불가피함을. 가슴속에 이상하고 무게 없는 통증이 느껴졌다. 마치 결말이 이미 쓰여 있고 나는 그저 연기하기만 하면 되는 방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 같았다. 최 대표는 회의 테이블 맨 끝에 앉아 있었다. 한쪽에는 물잔이, 다른 한쪽에는 노트북이 놓여 있었다. 내가 들어서도 그는 일어서지 않았고 미소 짓지도 않았으며 그저 점심 전에 처리해야 할 일정표의 한 항목처럼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다. 나는 앉아서 기다렸다. 그는 인사도 하지 않았고 어떻게 지내냐고 묻지도 않았다. 내가 이곳에 바친 세월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늦은 밤 야근, 위기 대응 회의, 아무도 손대려 하지 않던 거래처를 구해낸 일들. 그는 그저 파일을 열어 첫 페이지를 힐끗 보고는 마치 광고 끝에 나오는 법적 고지사항을 읽는 듯한 톤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서연 팀장, 우리의 조직 구조와 향후 전략적 우선순위를 신중히 검토한 결과 우리는 팀장님의 직책이 더 이상 회사의 미래 방향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는 눈을 깜빡였다. 그게 다라고? 실적에 대한 언급도, 피드백도, 심지어 김 이사가 방패막이로 삼았던 소위 구조조정에 대한 언급조차 없이 최 대표는 계속해서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것은 현재까지의 업무 성과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리더십의 필요성이 진화한 결과입니다. 오늘부로 팀장님의 역할은 해소됩니다. 인사팀에서 퇴사 서류를 제공할 것이고 회사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받게 될 겁니다. 나는 말을 하려고 애썼다. 입을 열어 무언가 해명이든 항의든 심지어 품위 있는 말이든 찾으려 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다. 공포 때문이 아니라 굴욕감 때문이었다. 그는 아직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3분. 8년을 지우는데 걸린 시간은 그게 전부였다. 그는 내가 무엇을 아는지 묻지 않았다. 내가 무엇을 발견했는지 신경 쓰지 않았다. 그의 책상 한 구석에 놓인 열어보지도 않고 무시당한 빨간색 파일에 움찔하지도 않았다. 마치 나는 존재한 적도 없었던 사람처럼 나는 무릎 위에 모은 내 손을 내려다보았다. 손이 떨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화나지 않았다. 아직은 나는 얼어붙어 있었다. 불신과 절망 사이 어딘가에 존엄성을 되찾는 것이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공간에 갇혀 있었다. 나는 억지로 그의 눈을 마주쳤다. 왜 지금이죠? 내가 물었다. 내 목소리는 예상보다 작았다. 그는 한숨을 쉬었다. 당신은 이 시대에 맞지 않아, 이 팀장. 바로 그거였다. 맞지 않는다. 충분히 현대적이지 않다. 유연하지 않다. 대담하지 않다. 시끄럽지 않다. 너무 꼼꼼하다.
너무 신중하다. 말뿐인 수사와 편법이 비즈니스 모델이 되기 전 회사가 어떻게 돌아갔는지를 너무나 잘 상기시키는 존재. 나는 침을 삼켰다. 그리고 그때 최 대표는 이상한 행동을 했다. 그는 옆에 열려있던 노트북으로 손을 뻗어 한 손으로 뚜껑을 닫았다. 화면이 꺼지기 직전 아주 잠깐 동안 나는 그것을 보았다. 문서 하나가 열려 있었다. 엑셀 시트였다. 제목줄은 굵고 명확했다. 고객 자금 이체 일정. 피가 차갑게 식었다. 그 파일은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그의 화면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그것은 재무팀과 법무팀만 접근할 수 있는 보안 드라이브에 있어야 했다. 그런데 그것이 굵은 글씨로 활짝 열린 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볼 유일한 사람과의 해고 면담 중에 그의 앞에 있었다. 그는 내가 본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허술해졌다. 아니면 내가 이미 너무 패배감에 젖어 아무것도 인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그것이 그의 실수였다. 나는 몸을 지탱하기 위해 손바닥으로 테이블을 누르며 천천히 일어섰다. 최 대표는 이미 휴대폰을 다시 쳐다보고 있었다. 내가 방을 나가기도 전에 회의를 끝낸 것이다. 악수도 작별 인사도 없이 오직 침묵뿐이었다. 나는 빨간색 파일을 집으려 하지 않았다. 그에게 읽어달라고 애원하지도 않았다. 왜냐하면 그것은 더 이상 그를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의 뒤를 치워야 할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고 그들은 이미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돌아서서 걸어 나왔다. 그의 말이 연기처럼 내 뒤를 따라왔다. 당신은 이 시대에 맞지 않아. 그럴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시체들이 어디에 묻혔는지 알고 있었고 방금 그의 손에 들린 삽을 보았다. 기사는 아침 6시 45분에 터졌다. 내가 아직 잠옷바람으로 커피를 따르고 있을 때 헤드라인이 어두운 하늘의 조명탄처럼 휴대폰 화면에 번쩍였다. 익명의 내부자, 국내 굴지의 대기업 자금 세탁 의혹 폭로, 회사 이름도 임원 이름도 없었지만 내게는 필요 없었다. 나는 키보드를 한 번도 건드리지 않고 그 기사를 쓴 셈이었다. 누군가 바통을 이어받은 것이다. 나는 링크를 누르고 스크롤했다. 그 사이트는 주로 업계 내부자, 조사관, 감사, 내부 고발자들이 읽는 전문 금융 블로그였다. 주류는 아니었지만 신뢰받는 곳이었다. 밑에 불이 없으면 연기를 피우지 않는 그런 매체였다. 게시물은 단 4문단이었다. 허위 고객 항목, 자금 유용, 보고된 자산의 불일치를 암시하는 내부 문서에 대해 이야기했다. 익명의 제보, 갑작스러운 비정상적 거래 패턴, 그리고 침묵을 거부한 내부 고발자를 언급했다. 마지막 줄은 등골을 찌르는 것 같았다. 이는 임원급 내부에서 시작되어 6개월간 100억 원 이상에 달하는 금융 조작 시도를 가리킬 수 있다. 나는 그 글자들이 사라지기라도 할 것처럼 쳐다봤지만 그대로 있었다. 나는 자리에 앉았다. 손에 든 머그잔은 완전히 잊혔다. 누군가 오디오 파일이나 그 파일을 이용했거나 아니면 내가 지적했던 패턴이 한 사람 이상의 주의를 끌었던 것이다. 어느 쪽이든 이제 그것은 세상에 알려졌다. 개인 드라이브에 묻혀 있지도 않고 관료주의에 갇혀 있지도 않았다. 그것은 살아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한 가지를 의미했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긴장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날카로워졌다. 나는 기업의 위기관리 방식을 알고 있었다. 최 대표의 팀은 이미 법무팀에 연락하고 성명을 꾸미고 반박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그들은 그것을 뜬 소문, 불만을 품은 전 직원의 소행, 오해라고 일축할 것이다. 그것이 그들의 첫 번째 수순일 것이다. 제보자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 그 말은 당분간 내가 조용히 있어야 한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그날 오전 10시 15분까지 사내 메신저는 윙윙거렸다. 준법 감시팀 채팅방은 이례적으로 활발했다. 사람들은 모호한 질문, 궁금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었다. 누군가 그 링크를 올렸다. 5분 후에 삭제되었다.
너무 늦었다. 이미 소문은 퍼졌다. 나는 블로그의 댓글 섹션을 새로 고침했다. 수십 개의 댓글, 대부분 익명, 대부분 추측성이었지만 하나가 눈에 띄었다. 공개적인 것이 아니었다. 내가 모르는 주소에서 내 개인 회사 메일함으로 왔다. 제목도 소개도 없이 단 한 줄.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저도 받습니다. 숨이 부섰다. 서명은 오직 이니셜 L 하나뿐이었다. 보낸 사람 주소를 확인했다. 가려져 있었다. 프록시 릴레이를 통해 보내졌지만 타이밍은 사내 메신저 활동과 완벽하게 일치했다. 그들이 누구든 여기에 근무하고 있으며 알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답장을 쳤다. 무엇을 보셨는지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즉각적인 답장은 없었다. 하지만 그 메시지는 이미 내 안에 무언가를 바꾸어 놓았다. 희망이 살아남기 위해 합창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때로는 어둠 속의 조용한 목소리 하나면 충분하다. 나는 책상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하는 사무실의 주차장을 내려다보았다. 잿빛 구름 사이로 해가 뚫고 나와 모든 것을 결코 오래가지 않을 것 같은 옅은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그때 깨달았다. 안도감이 아니라 명확함으로 이건 끝나지 않았다. 아직 멀었다. 빨간색 파일은 시작에 불과했다. 파문은 시작되었고 퍼져나가고 있었다. 그날 아침 내가 두 번째 커피를 따를 무렵 두 번째 고객사가 내부 감사를 요청했다. 점심시간에는 세 번째 고객사도 합류했다. 이들은 작은 회사들이 아니었다. 우리의 최상위 계층 고객사들이었다. 우리가 수년간 공들여 유치한 고객들, 전체 팀이 매달려야 확보할 수 있었던 계약들, 저녁 식사, 워크숍, 그리고 수많은 비밀 유지 계약서로 다듬어진 관계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답을 원했다. 각각의 문의는 법률 용어와 함께 신중하게 표현되었고 표면적으로는 중립적이었지만 그 이면의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의심이었다. 그들은 숫자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진실을 요구하고 있었다. 기사는 표면의 균열을 냈지만 고객사들은 그 심장에 말뚝을 박았다. 한 계약서는 리넨 지역이라는 이름의 프로젝트에 지불된 결제 목록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다음 계약서는 2주마다 반복되는 마케팅 개발 비용에 대한 정당성을 물었다. 세 번째는 묻지도 않았다. 그들은 단지 모든 보류 중인 결제를 동결하고 공유 계정에 대한 법의학적 검토를 요청했다. 나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다. 그들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최 대표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11시 40분. 나는 아직 회사에 있는 옛 동료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 나한테 들었다고는 하지 마. 근데 홍보팀 완전 멘붕이야. 법무팀은 회의 2개에서 불려나와서 입장문 초안 작성 중이고 지난 6개월간 체결된 모든 계약서를 재검토하고 있대. 완전 난장판이야. 나는 거의 웃을 뻔했다. 기쁨에서가 아니라 해방감에서였다. 몇 주, 몇 달, 심지어 몇 년 동안 쌓여온 압박감이 더 이상 나 혼자 짊어져야 할 짐이 아니었다. 이제 그것은 공개적이고 지저분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되었다. 그리고 불길은 멈추지 않고 번져나갔다. 이른 오후 또 다른 기사가 언론에 떴다. 이번에는 이름이 있었다. 전 미라의 캐피탈 임원. 또다시 도마 위에. 과거 금융비리와 유사한 패턴. 바로 그거였다. 최 대표의 과거. 모두가 존재하지 않는 척했던 스캔들이 마침내 수면 위로 기어오르고 있었다. 언론은 점들을 연결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위조 협력업체 계좌, 유령 고객, 내부 승인 조작과 같은 용어를 언급했다. 아직 모든 증거를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윤곽은 드러났고 이제 최 대표의 이름은 거기에 달라붙어 있었다. 나는 조용한 집에서 그 모든 것이 펼쳐지는 것을 지켜봤다. 한때 다른 사람의 엑셀 시트를 정리하기 위해 휴가를 취소했던 바로 그 부엌에서. 하지만 이것은 내가 치울 일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가 빠져 죽을 일이었다. 오후 3시 5분. 나는 발신자 표시 제한 번호로 전화를 받았다. 받지 않았다. 그들은 다시 걸었다. 나는 여전히 받지 않았다.
세 번째에 그들은 음성 메시지를 남겼다. 나는 기다렸다가 들었고 그리고 자리에 앉았다. 짧았다. 단 한 문장. 차분하고 자신감 있는 남자의 목소리. 그가 당신을 과소평가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나는 그 목소리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 톤은 알아볼 수 있었다. 그것은 경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인정이었다. 그날 저녁 늦게 또 다른 메시지를 받았다. 이번에는 우리 경쟁사 중 한 곳에서 일하는 사람에게서 온 것이었다. 한 컨퍼런스에서 한 번 만났던 여성이었다. 그녀는 별말 없이 사진 한 장을 보냈다. 책상, 남색 정장을 입은 남자, 그리고 바로 그 중앙에 빨간색 파일, 네, 빨간색 파일, 같은 라벨, 같은 주석들. 그것은 우리의 가장 큰 경쟁사인 태양전략의 대표이사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3년 전 공개 입찰에서 최 대표가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었던 바로 그 남자. 나는 숨을 멈춘 채 충격과 만족감에 가까운 감정 사이에서 그 사진을 쳐다봤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있었다. 전부를. 이제 최 대표의 몰락은 단지 내부적인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경쟁적인 것이 되었다. 폭풍은 속삭임, 유출, 조용한 저항 행위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눈사태였다. 고객들이 떠나고 계약들이 무너지고 규칙을 새로 쓸 수 있다고 생각했던 한 남자는 아무도 알아채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실들에 의해 묻히고 있었다. 나는 경쟁사 대표의 책상 위에 놓인 그 빨간색 파일의 이미지가 마음에 스며들도록 천천히 노트북을 닫았다. 그는 나를 지우기 위해 나를 해고했지만 내가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메시지는 다음 날 아침 7시 20분에 도착했다. 간결했다. 인사도 제목도 없이 단지 초대장뿐이었다. 비공개 회의 11시. 서쪽 이사회실. 보안 유지 요망. 서명은 이름 하나뿐이었다. 강정훈 전무. 전 CFO이자 최 대표의 가장 공개적인 옹호자 중 한 명. 느리게 말하고 단호하게 악수하며 결코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남자였다. 그는 신중하고 정확했으며 대부분의 임원들을 긴장하게 만드는 종류의 사람이었다. 나는 더 이상 대부분의 임원 중 하나가 아니었다. 그리고 나는 긴장하지 않았다. 나는 계산하고 있었다. 10시 57분. 나는 빨간색 파일을 옆구리에 낀 채 이사회실 문 앞에 섰다. 내 손가락이 마치 방패처럼 그 가장자리를 더듬었다. 나는 이 회의가 무엇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신문인지, 시험인지, 아니면 경고인지. 어느 쪽이든 나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는 문을 열었다. 강전무는 이미 긴 테이블의 상석에 앉아 있었다. 앞에는 태블릿이 놓여 있고 그의 돋보기 안경은 코끝에 걸쳐 있었다. 이서연 씨, 그가 고개를 들지 않고 말했다. 앉으세요. 나는 앉았다. 그는 태블릿을 한번 쓸어 넘기고는 옆으로 치워두었다. 잠시 동안 그는 그저 나를 살폈다.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군요. 그가 말했다. 제가 폭풍을 만든 게 아닙니다. 내가 대답했다. 저는 단지 폭풍이 오지 않는 척 하는 것을 그만두었을 뿐입니다. 그의 눈은 깜빡이지 않았지만 그 뒤에서 무언가 번뜩이는 것을 보았다. 존경심, 어쩌면, 혹은 계산. 무엇이 걸려 있는지 이해하고 있겠죠. 그가 말했다. 이 방에 있는 다른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내가 말했다. 그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이사회는 소문이나 블로그 게시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증거, 사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리스크에 관심이 있습니다. 나는 파일을 열어 서류 한 장을 테이블 건너편으로 밀었다. 그것은 3개월 전 재량적 고객 프로그램 하에 승인된 단일 이체 승인서 사본이었다. 금액은 4억 8천만 원. 수취인은 현재 동결된 프로젝트와 연결된 유령 계좌였다. 그리고 맨 아래의 서명은 강정훈. 그는 그 서류를 만지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의 턱 근육이 긴장하는 것을 보았다. 아마.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런 게 더 있겠지요. 있습니다. 내가 대답했다.
그리고 그중 일부는 이미 이곳에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의 시선이 날카로워졌다. 나는 그 말이 위협이 아니라 현실로서 자리 잡도록 내버려 두었다. 저는 협상하러 온 게 아닙니다. 내가 말했다. 저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명확히 하러 왔습니다. 그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자신이 그럴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이 문제가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이 사회가 최 대표를 구제할 수 있다는 환상을 버릴 의지만 있다면 얼마나 깔끔하게 처리될 수 있는지 정확히 이해하는 이 건물 안에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전무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등을 기대고 손가락을 모았다. 대중은 아직 그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곧 그렇게 될 겁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당신은 어떻습니까? 제가요? 당신은 더 이상 이 회사 소속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해서 왜 계속 밀어붙이는 겁니까? 나는 그의 시선을 마주했다. 왜냐하면 저는 8년 동안 다른 사람들의 뒤치다꺼리를 하며 보냈고 누군가가 그들의 문제로 저를 묻어버리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으로 그는 등을 기대며 자세를 바꾸었다. 방어적이 아니라 사려 깊은 자세로. 당신을 믿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문제가 표결에 붙여진다고 가정해 봅시다. 나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당신들에게 거짓말을 한 남자를 보호하는 것과 당신들이 이름을 걸고 쌓아 올린 회사를 보존하는 것 중 무엇이 더 중요한지 결정해야 할 겁니다. 침묵이 방을 채웠다. 그리고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나는 기다렸다. 이 일을 외부에 공개하지 마시오. 아직은 우리가 내부에서 집안 청소를 할 기회를 주시오. 나는 그것을 고려한 후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것을 깨끗이 청소하신다면요. 나는 떠나기 위해 일어섰지만 문에 닫기 직전 강 전무가 다시 말했다. 예전에 당신과는 다르군요. 네, 내가 뒤돌아보며 말했다. 이제야 당신들이 해오던 게임의 규칙을 알게 됐을 뿐입니다. 그는 거의 인정하는 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그래야 할 겁니다. 이사회실 밖의 공기는 더 날카롭게 느껴졌다. 한때 차갑고 조용했던 복도는 이제 다르게 느껴졌다. 무언가 바뀐 것처럼. 왜냐하면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나는 단지 반응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나는 조종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빨간색 파일은 더 이상 경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지렛대였다. 시작하기 이사회실 회의 이틀 후 이메일이 도착했다. 이번에는 제목이 있었다. 자문력 제안서, 즉시 검토 요망. 나는 즉시 열어보지 않았다. 예상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미 무슨 내용일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11분 동안 그대로 받은 편지함에 두었다. 그리고 클릭했다. 메시지는 격식 있고 세련되었으며 어떤 사과의 말도 신중하게 배제되어 있었다. 몇 년간 직접 대화한 적 없는 이사회 담당자에게서 온 것이었다. 진행 중인 내부 조사를 지원하기 위한 자문력 계약을 제안하는 내용이었다. 기관에 대한 지식, 존경받는 목소리, 신뢰받는 판단력, 그리고 긴급성과 같은 미사역으로 포장되어 있었다. 그들은 나를 다시 원했다. 직원으로서도 위협으로서도 아닌 상징으로서. 최 대표가 찢어놓은 구멍을 깁는 헝겊 조각처럼. 나는 2번 읽고 한 번 더 읽었다. 말하지 않은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였다. 내가 어떻게 떠났는지에 대한 언급도, 빨간색 파일에 대한 언급도, 그들이 내가 지워지는 것을 지켜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인정도 없었다. 괜찮았다. 나는 사과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었다. 우리는 화상회의를 잡았다. 화면이 켜졌다. 4개의 얼굴이 나를 맞았다. 이사회 멤버 3명과 중립적인 법률 대리인이었다. 정중한 끄덕임, 절제된 미소, 모든 움직임이 느린 체스 경기처럼 계산되어 있었다. 이서연 씨, 강정훈 전무가 시작했다. 지난 며칠간 보여준 진실성과 침묵의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나는 한번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말했다. 신중했을 뿐입니다.
잠시 침묵. 법률 대리인이 굳은 미소를 지었다. 우리는 이서연 씨의 통찰력이 고객, 직원, 파트너들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귀중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언론과도요. 내가 덧붙였다. 다시 침묵. 부정하지 않았다. 그들은 나를 자신들의 뒤처리반으로 고용하고 싶어 했다. 그리고 한때는 예라고 했을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아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차분하게 말했다. 내 쌍의 눈이 움직였다. 첫째, 내가 계속했다. 독립적인 감사법인을 지정하십시오. CEO나 임시 리더십이 아닌 이사회에 직접 보고하는 곳으로요. 알겠습니다. 강 전무가 말했다. 둘째, 내가 덧붙였다. 그 결과를 공개하십시오. 편집도 숨겨진 각주도 없이요. 법률 대리인이 살짝 자세를 바로잡았다. 그것은 법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투명성은 항상 위험을 동반합니다. 내가 말했다. 부패를 숨기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침묵,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내가 말했다. 저는 그 역할을 수락하지 않을 겁니다. 화면이 정지했다. 저는 이미 새로운 자문기관 설립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말했다. 금융 부문의 윤리적 감독에만 초점을 맞춘 곳입니다. 독립적이고 민첩하며 타협하지 않는 강 전무가 손을 모았다. 그것은 당신을 경쟁자로 만들 겁니다. 아니요, 내가 말했다. 저를 감시자로 만드는 겁니다. 그들은 반박하지 않았다. 그럴 수 없었다. 나는 더 이상 허락을 구하지 않았다. 방금 폭로한 시스템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았다. 해고당하거나 침묵당하거나 옆으로 밀려날 수 없는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다. 그래도 대중적 서사를 헤쳐나가는 데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할 겁니다. 한 이사회 멤버가 제안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질문은 제 사무실을 통해 보내주십시오. 적절히 응답하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경험한 가장 깔끔한 권력의 역전이었다. 한때 나는 이 위원회 앞에서 아무도 이해할 시간이 없었던 숫자, 프로세스, 그리고 윤리를 변호하며 앉아 있었다. 이제 그들은 내가 없이는 어떻게 재건해야 할지 전혀 몰랐기 때문에 내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다. 통화가 끝난 후 나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창밖을 보았다. 축하도 만족감도 없었다. 단지 명확함만이 있었다. 나는 이기지 않았지만 통제권을 잡았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만으로도 모든 것을 바꾸기에 충분하다. 내 새 사무실에서 보이는 풍경은 웅장하지 않았다. 스카이라인도 유리타워도 없이 그저 나무가 늘어선 조용한 거리와 하루를 이어가는 도시의 윙윙거림 뿐이었다. 완벽했다. 나는 뜨겁고 진하고 방해받지 않는 커피 한 잔을 들고 앉아 태블릿으로 아침 뉴스를 열었다. 헤드라인이 화면 상단 전체를 차지하고 있었다. 최민준, 기업 경영 일선에서 영구 퇴출. 그 아래에는 몇 년 만에 보는 사진이 있었다. 마이크가 턱 몇 인치 앞까지 다가오자 기자들을 피하며 걷고 있는 최 대표의 모습. 기사는 조사 과정, 고객 이탈, 이사회의 신속한 해임, 그리고 그가 다시는 상장 기업에서 임원직을 맡을 수 없게 만든 윤리 위반 사항들을 상세히 다루었다. 내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고 그것이 바로 내가 원했던 바였다. 파장은 누구의 예상보다도 빠르게 진행되었다. 경쟁사가 빨간색 파일의 내용을 유출하자 고객들은 성명서를 최후 통첩으로 바꾸었다. 이사회는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일주일 만에 최 대표는 직무 정지되었고 2주 만에 해임되었으며 이제 공식적으로 자격을 박탈당했다. 윤리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그토록 느리게 움직이던 금융계가 그를 본보기로 삼은 것이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정의라고 불렀다. 나는 때늦은 일이라고 불렀다. 나의 새로운 역할은 직업이 아니었다. 선택이었다. 나는 정직성 자문그룹을 설립했다. 금융부문의 선제적 윤리감독을 전담하는 작고 독립적인 회사. 우리를 침묵시킬 이사회도 진실을 희석시킬 승인 절차도 없었다. 오직 깨끗한 일과 깨끗한 원칙뿐. 아직 크지는 않았다. 단 6명뿐이었지만 그들 각자는 이곳에 있는 이유가 있었다.
그리고 그들 중 누구도 이익이라는 이름 아래 침묵당했던 기분을 잊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코너 오피스나 화려한 직함이 필요 없었다. 내게는 더 나은 것이 있었다. 통제권. 아침 9시 22분 비서가 조용히 노크하고 작은 봉투 하나를 건넸다. 반송 주소 없이 파란색 잉크로 단정하게 내 이름만 쓰여 있었다. 나는 그것을 열었다. 안에는 접힌 감사카드 한 장이 있었다. 손으로 쓴, 누군가 서둘러 쓴 듯 잉크가 약간 번져 있었다. 이렇게 쓰여 있었다. 저를 모르시겠지만 저는 모든 것을 지켜봤습니다. 저는 결코 목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제 딸이 13살인데 이번 일이 있고 나서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나도 커서 저분처럼 되고 싶다고요. 감사합니다. 나는 그 필체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럴 필요도 없었다. 어떤 것들은 서명이 필요 없다. 나는 카드를 닫고 두 손으로 부드럽게 쥔 채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다. 내가 느낀 것은 자부심이 아니었다. 복수심도 아니었다. 그것은 해방감이었다. 세상이 스스로 고쳐져서가 아니라 마침내 내 것이 아닌 짐을 짊어지지 않기로 선택했을 때 찾아오는 그런 조용한 해방감. 최 대표는 거짓 위에 쌓아 올린 것의 대가를 치렀다. 하지만 승리는 그의 몰락이 아니었다. 승리는 그를 무너뜨리기 위해 내가 그를 닮을 필요가 없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었다. 나는 일어서서 창가로 걸어가 산들바람이 들어올 만큼만 창문을 열었다. 아래에서는 누군가 어린 여자아이의 배낭을 고쳐 매주는 것을 돕고 있었다. 아이는 활짝 웃으며 근처 사무실을 가리켰다. 어른, 아마도 그녀의 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미소 지었다. 그들이 내가 누구인지 알아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그녀가 아주 마음에 들었다.